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수치이자 씻을 수 없는 치욕인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물론 어쩌다 유부남과 알고 지내게 된 것이 원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 날 뻔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모두들 제가 유부남과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저를 욕할 겁니다. 물론 유부남과 관계를 한 제게도 잘못은 있어요. 그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을 때 빨리 그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유부남인 그와 계속 만남을 이어갔던 건 그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그녀는 자기 남편과 저의 관계를 인정했어요.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의 허락을 받고 그와 동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이없는 속사정이 숨겨져 있었는데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제가 그녀에게 완전히 속았고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가 제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원인이 무엇이든 유부남과 정을 통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본처의 허락을 받고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다가 인생을 망칠 뻔한 상간녀의 억울하고 분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던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닥친 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모아둔 전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크지는 않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는 아주 성실하고 알뜰한 분이셨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돈을 쓰지 않으셨고 늘 회사 집 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항상 엄마와 저를 위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늘 집에만 있던 엄마가 친구들과 약속이나 모임에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말이 되면 외출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아버지는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주말마다 엄마의 외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엄마를 대신해서 외동딸인 저를 더 챙겨주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둘이서 나들이도 다니면서 저희들의 사이는 더욱 각별해졌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와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해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사춘기의 딸과 아버지의 사이는 아무래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제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제게 아버지는 아무 말이나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그러다 엄마가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다음에야 아버지와 저는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곧 다가올 인사이동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몹시 좋아하셨는데 며칠 뒤에 엄마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멘붕에 빠지고 마셨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된 아버지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아버지 못지않게 가정적이었던 엄마가 바람이 난 건 모두 계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친구분들과 계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산악회와 같이 산행을 가자고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그냥 바람이나 쓸 생각으로 친구를 따라 나섰다가 남자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뒤로 그 남자와 엄마는 아버지 몰래 자주 은밀한 만남을 가지다가 그 남자에게 빠져버린 엄마는 결국 그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그를 선택해버린 거였죠. 생각도 못했던 엄마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큰 일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고 아직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공황 상태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는 알고 지내던 선배 언니의 소개로 유명 의류 매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언니가 자기가 일하는 매장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하면서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현주야, 고졸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다른 데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우리 매장에 와서 일해. 정직원으로 들어와서 힘들어도 꾹 참고 일하면 매니저로 승진할 수도 있어. 언니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느니 자기가 일하는 의류 매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던 처지여서 언니의 말대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판매직이었던 저는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해 주는 게 주 업무였어요.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하루 종일 서서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진상 같은 손님들에게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제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의 지원군은 바로 매장의 매니저였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제 손님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파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제 고민을 들어주었죠. 처음에 저는 30이 넘은 그녀에게 매니저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을 쓰면서 불렀지만 그녀는 저를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편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우리 사이에 매니저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해.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나는 현주를 여동생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잖아. 앞으로는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네, 언니.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모든 면에서 저를 챙겨주는 그녀를 친언니처럼 의지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녀도 남동생밖에 없었는데 여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저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언니처럼 따뜻하고 살갑게 대해주던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있을 때는 늘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대하다가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싸늘한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현주, 너 말이야. 요즘 근무하는 태도가 왜 이래?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야? 어디 감히 상사가 말하는데 네가 뭘 잘했다고 대들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고쳐 나갈게요. 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버릇부터 고쳐. 편하게 대해주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부터 기어오르려고 들어. 처음에 그녀의 낯선 모습을 대했을 때는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간이며 쓸개까지 전부 내어줄 것처럼 굴다가 둘만 있으면 말투와 표정이 싸늘하게 변해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사람인지라 일에 지치고 힘들어서 제게 짜증을 내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뜸한 시간이 되면 저를 의류 창고로 불러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말을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고 심할 때는 쌍욕을 했고 제가 변명이라도 하면 표정이 험악해지면서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까지 났고 혹시 그녀가 말로만 듣던 다중인격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직원이 창고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녀는 바로 미소를 지으면서 한없이 부드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저를 대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저를 아주 부러워했어요. 현주, 너는 매니저 언니 사랑을 독차지해서 참 좋겠다. 그러니 저는 매니저에게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다른 직원들에게 둘만 있는 자리에서 매니저에게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면 그들은 제가 상사인 매니저를 모함하는 아주 버릇없는 나쁜 년으로 생각할 겁니다. 저는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슬쩍 매니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혹시 그녀가 둘만 있을 때 다른 사람처럼 변하지 않냐고 떠보았어요. 그러자 그 여직원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매니저님이 둘만 있으면 달라지기는 해. 더 인간적이고 더 친하게 대해주시거든. 너한테도 그렇지 않아? 현주 널 여동생처럼 아끼던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네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현주야, 바쁘지 않지? 나랑 같이 창고에서 재고품 정리 좀 하자. 그녀가 웃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할 때면 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으로 창고에 들어서면 그녀는 창고 문을 잠근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녀는 저를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생각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제 얼굴에 집어던지기도 했고 뺨이며 몸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창고로 부르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새벽 시간에 톡이나 문자를 계속 보내서 제가 잠을 못 자도록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곤한 모습으로 출근을 하면 어머 현주야,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서 저를 걱정해줘서 어이가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1년이 넘게 남모르게 그녀에게 시달리자 제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냥 매장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는 미리 선수를 쳤어요. 내가 확실하게 말해두는데 매장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그만둔다고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널 괴롭힐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녀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애원을 했어요. 매니저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부탁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 사정을 하는 저를 가소롭게 보면서 저는 그녀의 화풀이 수단이니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만 했어요. 저는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으니 제가 정신과 상담을 해야만 했어요. 그냥 참고 견디다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상담을 마친 정신과 의사는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증후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라고 했어요. 제가 고통을 참고 견딜수록 그녀는 더 큰 쾌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현주 씨는 참고 견디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가득하게 쌓인 울분을 풀어내지 않으면 더 악화될 거고 그러면 치료가 쉽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부딪혀요. 그는 몇 년 동안 그녀에게 시달리면서 당해왔던 걸 당연하게 여기는 제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강박증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제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그녀와 맞서서 그동안 당해온 정신적인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고 그녀가 저를 창고로 불러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변태적인 폭력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직장 내 폭력의 증거로 매장 책임자에게 제출했고 그녀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상대로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문자로 보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한 번만 더 이따위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짓말처럼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실제로 부딪혀 보면 두려움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모두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허상이에요. 앞으로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상담을 마친 다음에 그는 제게 피하려고 들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맞서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자주 문자나 전화를 하면서 제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고민이 있거나 사는 게 힘들 때면 그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언제나 제게 힘이 되는 여러 가지 충고들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의사가 아니라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산 오빠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들려주었어요. 그는 제게 전화를 해서 퇴근한 뒤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전에도 자주 만나서 커피도 마시던 사이여서 저는 그가 예약을 해뒀다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아주 어두웠어요. 선생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에게 묻자 그는 힘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민이라 있지. 사람은 말이야. 누구나 속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이거든. 그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정상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정신과 의사인 그의 입에서 자기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자 저는 어리둥절해졌어요. 그도 제 생각을 읽었는지 정신과 의사의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웃기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아내의 문제를 뻔히 알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는 자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의 변화나 기복이 아주 심했고 거짓말을 수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그런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말하면서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다가 지금은 별거를 하는 중이야. 그냥 내버려 두면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겠지만 처가 식구들까지 아내 편을 들고 나서니 나도 더 이상 설득하기에는 힘들어. 매일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듣고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정작 자기 아내의 문제는 손도 쓰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니 더 힘들고 괴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식사를 마치고 술을 마시면서 밤늦도록 대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조언을 해주게 되었죠. 그 뒤로 그는 마음이 울적하거나 심란할 때는 제게 연락을 했고 그때마다 저는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예정이 없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와 아내 모두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안에서 서로 사돈을 맺기로 정하는 바람에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집안과 배경 그리고 조건만 보고 애정이라고는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었고 둘은 자주 의견 충돌이 생겼고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부부 사이는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 처가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어요. 오래 고민해봤지만 방법은 아내와 헤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설득했지만 내 말을 듣지를 않네. 그렇다고 정신과 의사인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내와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어. 그는 며칠 전에 처가를 찾아가서 마지막 단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갈라서자고 하면서 아내에게 선택하라고 했는데 아내는 이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유가 어떻든 가정을 깨야만 하는 아픈 선택을 하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힘드셔도 이겨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픈 기억은 사라질 거고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 요즘 세상에 이혼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그리고 좋은 인연은 이미 만난 것 같아. 어머, 벌써 좋아하는 분이 생기셨어요? 그래, 현주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요? 누군데요? 바로 현주 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래서 눈이 확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주야, 너를 향한 내 마음 진심이야. 비록 지금은 내가 유부남이지만 곧 헤어질 거니까 문제될 건 없어.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저를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너무 뜻밖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 현주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이해해. 하지만 아내와 나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일만 남았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아내와 재산 분할 문제가 남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곧 정리할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동거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유부남인 그의 동거를 제안해 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저도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일단 그가 이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그는 저와 동거부터 시작하자고 끈질기게 요구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그와 동거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유부남이라는 꼬리표가 아직 붙어있는 그와의 동거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와 동거를 원하는 그의 말을 계속 무시하면 마음이 변해서 그가 저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 쌓고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부남과 동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깜짝 놀라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말렸어요. 어머나, 너 미친 거 아니야? 100번 양보해서 미혼인 네가 이혼한 남자랑 산다고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유부남하고 동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정리해. 그러다가 너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 현주, 너 정말 큰일이네. 사랑도 좋지만 네 인생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헤어져. 만약에 그 남자 아내가 알면 너 꼼짝없이 불륜녀로 몰리게 된단 말이야. 친구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저를 그는 매일같이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와 동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친구들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더니 제 무덤을 자기 손으로 팠다느니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를 믿고 있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만 하고 나면 저희들은 정식으로 부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으니 저희들은 정식 부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거라고 하던 이혼이 몇 달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여보, 도대체 언제 이혼할 거야? 유부남과 동거를 하는 내 입장을 생각해 봤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단 말이야. 나도 당신 마음 알아. 그렇지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야.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불안해주기 전에는 이혼 못해준다고 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야.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동거까지 시작한 마당에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도 겉으로 드러내고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의 선택을 몹시 걱정하셨어요. 저한테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던 엄마의 그림자가 보였던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정현주 씨죠. 저는 당신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의 아내예요.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온몸이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앞이 캄캄해졌고 드디어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우고 잔뜩 긴장해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그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딴판으로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현주씨, 남편한테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대단한 미인이네요. 내가 남자라도 젊고 아름다운 현주씨한테 빠질만 해네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저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가 말한 대로 곧 이혼을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현주씨, 긴장할 거 없어요. 난 현주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잘 알겠지만 남편과는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고 재산 분할도 끝났어요. 아마 며칠 내로 우린 깨끗하게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현주씨가 제 남편하고 동거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녀는 의외의 말을 쏟아내서 저를 당황시켰어요. 본처인 그녀가 남편의 내연녀인 제게 불륜을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심시키려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보자고 한 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아마 남편은 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처럼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망상증도 있다고 했겠죠. 그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꼬실 때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그녀는 남편이 숨기고 있는 믿을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워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아내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자로 만들어서 다른 여자들에게서 동정심을 유발시킨 다음에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불륜을 들켰는데 그때마다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참아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전 남편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현주 씨 입장을 고려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현주 씨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 곧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인간한테서 뒤통수를 맞고 너무 놀라진 말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그런 바람둥이 같은 인간하고는 헤어지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가 그의 남편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남편에게 확인해 봐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본처를 만나서 들은 말을 모두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 그 여자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상습적으로 없는 말 지어낸다고 했지. 당신이 혼란스러운 건 인정해. 하지만 내 말을 믿을 건지 아니면 그 여자 말을 믿을 건지 당신이 판단해. 남편은 본처가 자기를 바람둥이라고 몰아세운 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의심스러워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과 본처는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자고 했지만 남편은 같이 살면서 부부인데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기만 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남편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처가 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한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난 그녀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소송을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이제야 내가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그녀는 당황한 저를 재미있다는 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이혼을 한 원인이 저와의 불륜 때문이라고 지금부터 위자료 준비나 하라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전 남편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분명 그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그때 헤어지라고 하셨으면 저는 남편과 모든 관계를 정리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소송을 하시면 전 어떻게 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좋다고 바람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질질 짜면서 용서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거야? 네가 저지른 잘못은 위자료로 치르면 돼.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판결 떨어지기 전에 돈이나 마련해둬. 알았어?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녀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를 만나서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안심시키고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저는 소송 과정에서 그녀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항변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저는 거액의 위자료를 그녀에게 줘야 했습니다. 외동딸이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물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셨고 딸의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에 조기 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딸의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년이 넘게 일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남편과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동거를 끝내자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자. 나 전처랑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년놈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들은 이혼을 하고 저를 상간녀로 몰아서 위자료를 뜯어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결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위자료로 엄청난 돈을 날리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연이은 충격에 매장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졌고 대인공포증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이듯이 한 달이 넘게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저를 그녀는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한 다음에 수시로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주야, 네 덕분에 우리 부부 사이가 더 깊어졌어. 비온 뒤 땅이 단단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네가 희생해서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졌으니 너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정말 고마워. 힘들어도 그냥 걔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려.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잘 지내. 그녀는 정말 악독하고 집요한 여자였어요. 잊을만 하면 전 남편과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들을 보내면서 피가 거꾸로 솟치도록 만들었고 저를 가지고 놀면서 그 인간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저를 가지고 노는데 실증이 났는지 더 이상 문자나 톡을 하면서 자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인간들에게서 받은 인간적인 모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의류 매장에 소개해 주었던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주야, 불도 안 켜고 깜깜한 데서 뭐 하고 있어.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언제까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널브러져 있을 거야. 언니, 부탁이야. 그냥 돌아가줘.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야. 앞길이 구말리 같은 년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죽기는 왜 죽어? 그럴수록 악착같이 살아서 그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시작하자. 언니는 매일같이 집으로 저를 찾아와서 설득을 했고 저는 언니의 끈질긴 설득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그년이 말한 대로 걔한테 물린 셈 치고 잊어버리자. 젊은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딱 2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언니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데 제가 가진 경력이면 딱 좋다고 했죠. 저는 뭐라도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서 이번에도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이어서 금방 적응이 되었어요. 게다가 선배 언니가 매니저로 있으니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운명의 장난처럼 저를 상간녀로 몰았던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이네. 위자료 물고 충격받아서 폐인될 줄 알았는데 멀쩡하네. 참 뻔뻔스러운 년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동댕이를 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제가 일하는 매장의 손님이었고 이제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어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처럼 웃으면서 응대를 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한 달이 넘게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면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앞으로 자주 보자. 그녀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매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녀가 간 뒤에 저는 매니저 언니에게 방금 나간 여자가 저를 상간녀로 몰아서 위자료를 뜯어간 전 남편의 전처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니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그 사모님이 너한테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다니 믿어지지 않네. 언니는 그녀가 명품관의 VIP 고객이고 아주 교양이 있고 점잖은 여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돈 많은 재력가 집안의 딸이었지만 거만하게 굴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예의를 지키는 품위 있는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나저나 현주, 너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겠어? 그 여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여기 오는데 그때마다 마주치면 네가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 이제 그 여자한테 당한 일은 모두 잊어버렸어. 이미 끝난 일인데 그 여자도 나한테 악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야. 그동안 나를 괴롭힐 만큼 괴롭혔거든. 그래, 위자료 물고 다 해결했는데 네가 꿀릴 거 없잖아. 힘들어도 당당하게 돼. 알았어 언니. 언니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제가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면서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와 마주치는 게 싫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제가 피하는 우스운 꼴이 되니 힘들어도 손님으로 그녀를 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니가 말한 대로 그녀는 자주 저희 매장에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갑질을 하면서 못살게 굴었어요. 자기가 옷을 고르는 동안 커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사지도 않을 옷을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마음에 안 드니 다시 창고에 갖다 놓으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억지로 참았지만 얼마 후에 참고 있던 제가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매장에 와서 제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켰고 제가 사온 커피를 마신 그녀는 잔뜩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시럽 투샷 추가하라고 했지. 넌 내 말이 말 같지도 않게 들려? 그녀는 항상 커피에 시럽을 추가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던 겁니다. 제가 사과를 하고 시럽을 넣어서 오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커피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됐어.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멍청한 년은 어쩔 수가 없어. 머리에 든 거 없이 생각 없이 사니까 유부남하고 바람이나 피우지. 그 말에 저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너 말 다 했어? 그래, 오늘 머리에 든 거 없는 년한테 맞으면 네 입에서 다시는 그딴 소리 안 나올 거야. 저는 거칠게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언니가 달려와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저를 말렸어요. 그녀는 언니에게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 모양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언니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했어요. 정현주, 너 두고 봐. 오늘 당한 모욕은 내가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는 제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이고 제가 유부남만 골라서 건드리는 꽃뱀 같은 년이라는 저질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 소문은 며칠 만에 백화점에 쫙 퍼졌고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거죠. 지금까지 늘 제 편을 들어주던 언니도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매장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년이 너 자르라고 백화점에 압력을 넣은 모양이야. 그년 집안이 뒷배경이 든든하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 인사팀에서 해고하기 전에 네가 자진해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더 이상은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나 때문에 언니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언니 말대로 할게. 저는 이번에도 그녀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억울하고 분했지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혼자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자인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준 그녀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풀릴 때까지 발길이 닿는 대로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보름 동안 전국을 떠돌듯이 여행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식당 안에서 아주 귀에 익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식당 안을 쳐다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웃으면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의 악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같이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녀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저를 보지 못했기에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남자의 팔짱을 꼭 끼고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자기야, 우리 얼마 만에 같이 여행 오는 거야? 석 달도 넘었지. 그런데 당신 남편한테는 확실하게 둘러댄 거야? 그 인간은 감이 떨어져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거란 상상도 못해. 그런데 자기는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 있지? 정말 웃긴다니까. 그래도 얼마 전에는 멍청한 년 하나 잡아서 위자료 왕창 물렸다면서? 그러면 됐지 뭐. 그것도 나한테 꼬리를 밟혀서 그렇게 된 거지. 이제 바람 피울 생각을 절대 못할 거야. 그녀는 내연남과 수다를 떠는데 정신이 팔려서 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고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하늘이 제게 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속이고 내연남과 같이 여행을 왔고 그런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다른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녀와 내연남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모자와 안경을 쓰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자주 갈아입으면서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둘의 은밀한 만남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제 휴대폰 속에는 서로 껴안고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활짝 웃고 있는 둘의 다양한 모습이 가득 찍혔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그녀의 남편이자 저의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고 하자 그는 몹시 경계하면서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 마누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륜의 증거로 사진 한 장을 보내자 그는 바로 제게 전화를 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유부남 주제에 곧 이혼할 거라는 핑계를 대면서 제 마음을 빼앗은 건 괜찮고 자기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다고 하자 불같이 화를 내는 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그녀에게도 보냈습니다. 좋은 여행 되셨나요? 역시 여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 제격이에요. 맞죠? 라는 문자도 같이 보냈어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이 사진들 남편한테는 아직 안 보냈지? 그렇지? 현주야,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건 맞아.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모른 척 해줘. 제발. 어휴,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를 상간녀라고 몰아세우면서 위자료 뜯어가시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제 나한테 용서를 빌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용서를 빌어, 이 정신 나간 년아. 그녀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언니를 통해서 그녀가 저지른 불륜이 초래한 비참한 결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는 터라 아내인 그녀가 한 번쯤 외도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녀와 남편의 집안이 문제였어요. 둘의 집안은 모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재력가 집안이었기에 명예나 자존심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불륜을 알고 이혼을 했다가도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재결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를 재결합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꼬리를 쳐서 불륜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이 시댁에 알려지자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불호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전에도 몇 번이나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지만 처가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좋은 핑계가 생긴 것이었죠. 그녀의 시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녀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말이 입원이지 감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녀는 외부와 통하는 모든 것을 차단당하고 머리까지 삭발을 한 채로 기약 없는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모두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호의를 베풀며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하고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